시간과 거리를 단축하고 산업을 움직이고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존재. 자동차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이 가장 빨리 적용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자동차의 미래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도시 활력의 엔진이자 심장박동이기도 한 자동차, 우리 지역이 이어온 자동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길 위를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지 싶네요. 시민의 품격 출발합니다. 네, 일상 시작할 때 시동 걸고 하루를 여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그 자가 운전자가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가 있는 인구가 무려 3,400만 명이라 그럽니다. 10명 가운데 7명은 면허가 있다는 건데 여기 혹시 무면허, 면허 없는 분 계세요? 면허 있습니다. 아니 정말 자동차 없는 삶, 일상 상상할 수가 없죠. 산업과 자동차는 정말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지금 고속도로를 가보시면 도시와 도시의 산업 시설을 연결해주는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가 다니고 있죠. 큰 트럭들이 근대 현대의 산업 사회를 견인한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다. 이분은 자동차의 또 미래를 얘기해 주실 분입니다. 제 전공이 IT 기술인데요. 예전에 자동차가 이제 기계 산업이었다면 요즘 IT 기술이 결합되면서 미래는 확실히 IT 기술과 기계 산업이 결합된 것이 자동차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영화 있잖아요. 2004년 예. 개봉했나요?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그 윌 스미스가 출연한 아이로봇 다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윌 스미스가 끝까지 그 자율주행을 거부하다가 위기에 닥친 순간에 갑자기 없던 핸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Override engaged. 현재 미래 자동차의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다양한 요소 기술들은 다 개발되어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심각한 문제는 자동차에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의 부분이 가장 논쟁거리가 있는 것이고요. 자율운행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이 야 너 내려 그럼 내려야 됩니까? 안 내려야 됩니까? 고민이네요. 고민인 거죠. 고민이죠. 예, 나는 자동차의 주인이긴 하지만 네. 나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참 고민거리.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앞에서 보면 사람 얼굴 같습니다. 그렇죠. 눈이 있죠. 네. 아직까지 로봇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기계 그 이상의,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하는 어떤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이면서 동시에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상으로 항상 같이 하는. 그래서 좀 약간 좀 의인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폐차를 할 때 야, 그 감정 되게 이상하대요. 맞습니다. 정말 어떤 내 네. 추억을 다 응축시켜서 날아가는. 예,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렇군요. 폐차를 할 때 아이고. 실제로 울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아이도 태어나면서 탔던 그 첫차 보낼 때 트렁크에도 들어가 보고 여기저기 다 어루만지면서 안아주듯이 그렇게 보냈거든요. 맞아요. 아니 김혜수 아나운서 이 대본대로 읽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차에 연인을 태운 기억도 있을 수 있겠죠.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근데 박사님은 미래 모빌리티 연구를 하시는데 차와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세요? 추억이라든지? 자동차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좀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 밖에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지 않습니까? 박도 아닌 것이 안도 아닌 것이 자동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차박 엄청 유행했거든요. 안전한 공간. 예예. 그 자기만의 공간이지만 차박. 그 다음에 캠핑카를 사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저만 해도 이제 아이랑 아내랑 그 차를 몰고 곳곳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걷고 그 다음에 차에 이렇게 테이블을 꺼내서 차를 놓고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와서 사람들 많은 식당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먹는 아이랑 추억을 잘 쌓아온 공간이
저는 차라인 것 같아서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네.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하나의 생활 공간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가 자동차의 도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이 계속 진행되어져 왔고 대중교통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구야말로 숨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 대구 다니다 보면 진짜 오래된 차, 제 차가 예전에 빨간 프라이드였거든요. 그거보다 더 오래된 차들이 가끔 다니는 거 보면은 대구의 정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부품 산업이 아직은 살아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자율차 이런 미래 모빌리티 산업들이 이제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데 아마 대구는 자동차에서 보면은 과거와 미래를 다 품고 사는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자동차가 없는 하루는 정말 상상하기가 힘들 만큼 우리의 일상 그리고 또 삶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땠을지 그 시대로 가보죠. 여기는 지금 자동차 중고차 상사거든요. 코티나 브리사, 브리사도 2, 브리사가 2까지 있고 그 영화 택시 기사에서 전국에 2대인가 남아 있는 거를 갖고 와서 하나 갖고 왔었어요. 사람보다 가방을 먼저 태우네요. 네. 우리 세대까지 저랬어요. 맞아요. 예. 앞문 뒷문 따로 없었죠, 저 때는. 안내양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안내양 있을 아이고, 저 보세요. 마음에 드는 공감 여학생이 중입니다. 있으면 가방을 맡기죠. 그때는 가방을 들어줬어요. 그죠? 맞아요. 네. 기사님 옆에 엔진 박스 있는데 거기 많이 앉았잖아요. 아니야. 겨울에 따뜻하지 않습니까? 아, 네, 따뜻해서. 맞아요. 겨울에 엄청 엄청 따뜻하지 않습니까? 따뜻했죠. 지금 네. 너무 그 밀도가 높으니까 명찰 같은 게 다 떨어지니까 떼놨다가 다시 막 붙이고 그러네요. 어우, 세상에. 지금 운전면허 시험 보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지금 같습니다. 밖을 내보면서 진짜. 세상. 대다수의 남성들은 본인만 열 수 있습니다. 저는 볼 본인 여는 줄은 것도 몰라요. 몰라요. 냉각수 정도, 오일 정도.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남성이 95%입니다. 그리고 후진할 때 멋있잖아요. 자, 운전면허 시험장도 좀 열악해 보입니다. S코스인가요? S코스네요. 후진 S코스요. 어, 저 때는 이거는 없었는데. T자인가요? T코스네요. 코스 같아요. 예. 차축이네요. 와, 이렇게 안을 볼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당시에는 자동차 정비사를 가지고 직업으로 가진 분들이 카센터를 하나 차리는 게 굉장히 꿈이었지 않습니까? 네. 흑백 영상인 거 보니까 언젠지 아시겠죠? 예, 저기 80년. 여기가 대구의 유명한 또 자동차 부품 골목인 것 같은데. 골목이군요. 저거 기억하세요? 저기 뭐지? 도난경보. 노란 경보장치죠. 소리가 옛날 나. 차들은 진짜 허술하게 열렸어요. 키를 저도 안에 두고 오면 좌로 몇 번 이렇게 하면 열리거든요. 네. 와, 디자인 에스페로. 보세요. 에스페로. 그리고 디자인이 각별했잖아요. 진짜 세련됐는데요? 네. 무슨 색깔 타셨어요? 그때 저는 은색이었어요. 저 요거. 이제 저거네. 네. T사의 전성기의 시작이죠. 에스페로, 그렇죠. 레간자 이렇게 이어지는. T사의 전성기를 이끈 것은 르망이었죠. 맞아요. 예. 아, 르망. 르망이 르망. 스타트를 끊었고 예. 르망 다음에 에스페로죠. 자동차 부품 공장인데 요즘 그 공장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 그러네. 대구가 이런 네. 부품 같은 거를 없으면 그대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좋은데 대표적인 게 자동차 말고 안경도 있어요. 맞아. 근데 대구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아하. 저기 와, 이건 지금 보면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당시만 해도 명절에 그 자동차 고장 났을 때 이렇게 하세요 했던 캠페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때는 휴대폰이 없는 시절인데 어떻게 저걸 연결해서 고치러 갔는지 그게 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하. 신기할 따름입니다. 프라이드가 보이고 스텔라가 보이고. 흰색도 있고 예. 아니, 저 자동차 번호판도 좀 오랜만에 반갑네요. 지역명이 써 있는 서울, 대구, 울산 이렇게. 자동차 장식이네요. 그 다음에 모과, 유자, 탱자 이런 냄새가 나는 과일들을 많이 두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튜닝을 좀 다들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옛날에 이제 프라이드 베타를 운전을 했는데 네.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여러 개를 이렇게 탁 꼽아두는 이게 거치대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이제 친구들을 타서 그걸 카세트 테이프로 교체하는 맞아요, 내 맞아요. 모습이 왜 이렇게 멋있는지 딱 이렇게 영상 CD가 보고- 나오면서 네. CD를 꽂는 것도 나왔죠.
못 보던 차인데. 너무 얼굴을 많이 바꿨네요. 아, 튜닝을 했구나. 튜닝 차들이군요. 그래요. 튜닝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대구가 일본 차. 튜닝도 유명하죠. 그래서 아마 저렇게 화려한 차들도 저기 많이 약간 유행처럼 90년대부터 좀 브로움 같은 오히려 요즘은 좀 덜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진짜 액세서리 같은 게 더 뭐 발랄해. 아우디야, 기아야 다 갖다 붙여놨네. 아, 이거죠. 저희 팔공산 할 때도 고사진. 기억나시죠? 고사 얘기했었는 파군제입니다. 90년대에는 반드시 고사를 지냈죠. 네. 저도 저 2000년에 첫 차 사고도 저기 가서 했죠. 고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운제에 가서 음.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성당 같은 곳에서도 이 축복식을 해줍니다. 아, 성수를 막 뿌려주고 합니다. 예,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실제로 축복식을 하고 하는 기도를 시간대가 같이 기도를 있어요. 하고 네.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하는 시간대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특히 여인화를 잘 시키지 않습니까? 네. 모든 물체들을 사람같이 보는 거죠. 명태하고 막걸리 소주였죠. 고사를 지낼 때. 네. 지금 나오네요. 예. 좀 정말 정성스럽게. 어유 수박까지 예. 또 한 덩이 준비하셨어요. 근데 떡에 절을 하죠. 보닛을 열고 저렇게 고사를 지냈는데 엔진이 뭐 무탈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 네. 자동차와 관련된 또 추억을 저희가 또 한 줄기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그 1886년에 현대적인 의미의 최초의 자동차인 가솔린 자동차가 개발되면서 자동차 시대가 열렸는데 이 당시 1800년대 후반이라 그러면 우리는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말과 뭐 가마, 우마차 이런 게 전부였을 텐데 1903년도에 그 우리한테 알려진 최초의 자동차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 황제용으로 어전차가 되겠죠. 음. 1903년이죠. 바로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러일 전쟁에서 결국 선전국이 된 게 일본이죠. 그때 이제 군부에서 지시를 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전쟁과 관련해서 전리품들을 획득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이때 고종한테 선물되었던 차가 사라집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전리품으로 아하. 회수된 게 아닐까. 그래서 누군가가 조사를 해보면 일본의 어딘가에 초대 처음으로 고종이 탔던 자동차가 오히려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의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 포드 최신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지붕이 없었어요. 지붕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오픈카였던 거죠. 운전하시는 분이 시선을 한 몸에 받았겠어요. 네, 그리고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네. 아닌 서양인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이거 괴물이다. 쇠덩이로 만들어졌으니까 쇠귀신. 귀신. 네. 쇠망아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말보다는 몸집이 좀 작게 보였나 봐요. 우리가 보통 그 자동차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자동차냐 뭐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실제 굴러다닌 자동차는 그보다 조금 2년쯤 전에 더 아, 있었다라는 그래요? 말이 있습니다. 그 버트 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전문 여행 블로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걸 알려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중국, 일본 이런 다 거치면서 관찰을 하는데 여행도 찍고 그러니까 영화도 찍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을 본인의 여행기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1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교통사고인데 이거는 사실 인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음주운전이다 최초의 인적 사고가 또 한 번 있었는데 언제입니까? 그 을사오적인 이완용의 아들인 이항구하고 네. 그다음에 이완용의 사연인 홍문표가 술 마시고 기생 태우고 아이, 몰다가
7살짜리 어린애를 아유. 세웠는데 그 당시 일제 강점기였는데 일경이 체포를 해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완용의 아들하고 사위더라. 그래서 그냥 풀어줬다라는 아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록에 남아 있는 남아있죠. 거죠. 네, 네. 부전자전에 참 여러 악행을 일삼았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쇠귀신, 쇠망아지 대구에서는 언제 처음으로 목격, 발견, 네, 등장을 했을까요? 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 강제 병합이 있었던 1910년보다 이른 1909년 무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국채 보상 운동으로 유명한 분이 서상돈 씨죠. 네. 예. 이 서상돈 씨가 이 자동차를 사서 1909년에 물론 이건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시기가 1909년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아까 이야기처럼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겠죠. 이 서상돈 씨가 자동차를 사서 이게 아까 나왔던 거죠. 포드사의 T 시리즈의 차를 사왔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고종께 진상되었던 차가 A 시리즈, A 시리즈. 뚜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T 시리즈부터는 이제 뚜껑이 덮인 지금 자동차와 외양 모습이 비슷한 자동차가 대구에 들어온 게 1909년이고 원래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이게 서상돈 가문이. 네. 그래서 할아버지 그 이전 선조 때부터 천주교 박해 때문에 집안이 불풀이 흩어져 가지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유역에서 보부상을 합니다. 아마 거느리고 있던 보부 상단이 8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쌀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해서 소금을 포함해서 거대한 부를 이렇게 재산을 손에 쥐었는데 그만한 부호였기 때문에 그 시절에 자동차를 살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운전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운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의지하고 있던 천주교의 베르네 신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포교 활동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차를 들여서 이렇게 신부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아, 선물로 그렇죠. 구매를 한 거군요. 예, 이걸 통해서 베르네 주교가 포교 활동을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천주교의 포교 활동에 자동차가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동차의 역사에서 보면 한 2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해외 구매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건 뭐냐면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헨리 포드라는 인물이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 헨리 포드가 이제 시카고에 있는 도축장을 갑니다. 유니온 스톡야드라는 도축장을 가는데 미국 최대 도축장인데 소가 이쪽에서 소가 웅 들어가면 저거 다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동차를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분업화를 시키면서 그 컨베이어 벨트를 공장에 가지고 오면서 자동차 생산하는 속도를 확 줄여버리고 그다음에 가격을 또 내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알려지죠. 네. 그 알려지고 하니까 선물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1991년 기준으로 쌀이 한 석이 144kg인데 그게 보통 6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이제 그 900달러짜리 자동차를 사려면 45,648kg의 쌀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을 317석을 사야 아유.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은 이제 중산층이면 살 수 있다라는 거지만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었다라는 것도 좀 재밌는 천석분이 지점 다 같아요. 천석. 대중교통도 이때 등장을 하나요? 대구 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라고 부르는 가장 그 최초의 형태가 대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그 수도인 그 한성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1920년 정도에 이미 이제 대구에 개인이 운영하는 시내버스가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구역에서 내리면 이 대구 분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교통이 없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 경성 같은 경우에는 전차가 있거든요. 이 전차와 경부순철도가 어우러진 그런 체제인데 대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백을 메워주는 게 자동차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1920년 이후에는 대구 호텔이 원래는 그러니까 타다야 여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구 호텔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내리는 사람들을 대구 이제 각지로 실어 나르는 그런 이제 교통편이 필요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의외로 다른 지역보다 빨리 영업용
버스가 도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중교통으로서의 시내버스는 언제 등장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합승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3, 40명까지는 못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버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대중교통은 1928년 정도 그 당시 그 대구시가 아니라 대구부라고 불렸고 그 부의 그 사무소라고 볼 수 있는 관할이 부청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청에서 이제 버스를 도입해서 이제 그 일종의 공공 대중교통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일단 28년에 서울 경성부에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같은 해 12월에 대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소위 말하는 부영 버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요즘 그 잘 안 쓰는 말이 왜냐하면 요즘 다 민간화 민영화돼서 그러는데 이 부영이라는 거는 시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대구부에서 공공시설로 운영하는 근데 당시 버스 요금이 한 7전 5전 정도라고 그 5전에서 7전 정도 아마 어린애하고 뭐 어른의 요금을 차이를 좀 두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 일제 강점기 시절이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 쓰던 그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 될 수가 있는데 뭐 버스 왕복을 한 2번 할 수 있는 가격으로 그 당시 활동사진 한 편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물가로 따지면 버스 요금이 한 2,500원에서 3,000원.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보다 비싸네요. 비싼 편이고 아무나 또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15대 정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실은 수입이 잘 안 되어서 처음 이제 출발한 7대 정도 대구역을 부영버스가 출발해서 지금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대봉동을 돌아서 동성로를 지나서 시청 저음을 지나서 다시 이제 대구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선이 1929년 정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1년 뒤죠. 1930년 정도가 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개발한 유원지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혹은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동촌 유원지였습니다. 오리배 타보셨습니까? 동촌에서? 전설로만 다 들었어요. 전설이죠. 저는 이제 수성모 세대라 가지고. 저희들은 비겁비겁 동촌 유원지에서 오리배도 탔습니다만 대구역에서 동촌 유원지를 왕복하는 버스가 1930년대에는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대, 30년대를 지나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주변 북쪽으로는 뭐 군위, 안동, 상주,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영천, 경주, 포항, 울산, 남쪽으로 청도, 왼쪽으로 성주, 구미, 선산 혹은 해인사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버스망이 완성되게 되죠. 그 거리가 1930년대 중반에는 무려 1,300km를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발전이죠. 그렇다면 한국이 좀 자체 제작한 그 양산차 언제쯤 등장합니까? 이 차 이름이 시발차입니다. 네? 시발차. 시를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시발차라고 발음을 해야 아, 되는데 파이팅이 넘치네요. 왜 그런 이름을 줬을까요? 한문인데요. 처음 시자에 필발로 해서 말 그대로 첫 출발, 뭐 첫사랑 같은 거죠. 첫 우리 출발. 왜 그 시발점 예, 그렇습니다. 그거군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이 시발 자동차의 생산이 바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 이야기를 하면 1955년 경으로 언급이 되는데 박사님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이거와 어떤 좀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나오게 된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1955년도에 국제 차량 제작 회사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국제 차량 제작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만든 차량인데 원래 이 회사가 미군에서 이제 그 민간으로 군용 차량을 넘겨주면은 그걸 폐차하고 정비하고 이런 업체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름이 국제공업사였고요. 근데 이제 그 업체가 회사명을 국제 차량 제작으로 바꾸면서 이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뭐 전쟁 직후니까 뭐 아무런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폐드럼통을 다 손으로 펴가지고 자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엔진을 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 차량 중에 폐차가 된 차량을 가서 하나하나 다
분해해가지고 또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으니까 한 땀 한 땀 주물 방식으로 다 만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기록에 보면 엔진의 도사라고 하시는 대통령 이름이랑 비슷하신데 김영삼 엔지니어라는 분이 을지로에서 천막을 치고 만들었다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4기톤 1323cc였거든요. 네. 실제 택시로도 운영됐으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오로지 손재주만으로 만든 최초의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과인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 먹을 것도 없는 시절에 그걸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펴서 진짜 오로지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 선조들의 진짜 도전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또 대한민국은 그런 자동차 기술을 갖게 된 건데 이렇게 완성차를 만드는데 또 빠질 수 없는 게 자동차 부품이겠죠. 여기에서 또 우리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로 가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산동입니다. 회원으로 돼 있는 업체가 한 60개 정도 되고요. 집집마다 특색이 다 틀립니다. 어떤 집은 썬팅, 어떤 집은 뭐 광택, 어떤 집은 정비, 어떤 집은 튜닝. 65년도 전후해서 포항제철이 생기고 그 일본에서 수입 고철 들어올 때 그때부터 이제 이 골목이 형성이 됐습니다. 80년도 후반부터 해서 90년도 후반 그 시점이 가장 전성기라고. 그 당시에는 아마 점포가 한 100여 군데 넘었을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여기에서 차 한 대를 그 조립해서 나갈 정도로 안 되는 게 없었을 정도로 에어컨이든 타이어, 정비. 부속 골목에 뭐 차가 이리 지나가려고 하면은 복잡해서 한참 그 동선로처럼 밀릴 정도로. 서울 시내의 자가용 승용차가 오늘 마침내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민 11명에 1명꼴로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한 셈이 됐으며 자동차 휠 스피드 작업을 하는데 자동차 폭이 좁거든요. 더 넓혀서 주행할 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있는 부품이에요. 수입하다가 워낙 비싸니까 국내에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만든 지 한 30년 좀 넘었죠. 흡기, 배기 튜닝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트렁크 위에 다는 스포일러 이런 튜닝도 많이 하고 또 지붕을 뚫어서 썬루프 튜닝도 많이 하고. 좀 요란한 장식을 하고 굉음을 내면서 거리를 질주하는 차들 때문에 놀라거나 불쾌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레이싱카 못지않게 요란한 소리를 내는 머플러. 운전석 여기저기 붙어있는 형형색색의 장식들. 왜 하필 자기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이 골목에 튜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10범이 넘을 겁니다, 아마. 벌금 전가가. 법규가 너무 복잡해졌고 단속하고 또 튜닝에서 허가받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랬기에 이제 좀 침체된 것도 있고. 요즘은 그 메이커에서 다 전장이 다 대가 나오니까 요즘 나오시면은 그 외관 꾸미는 쪽에 조금 시장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많이 위축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데 일본 M사 차량이고요. 수리하기 위해서 부품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드카는 전국에서 수리하는 집이 별로 없다 보니 이제 찾아서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Twist the both of you.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show
차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좀 더 좀 풀어주고 해야지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차들이 나오면서 저희도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발맞춰서 또 바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맞춰서 또 구상을 해서 잘 해보면 또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이번 9월 20일 날 개최하는 스트리트 모스터 페스티벌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담긴 남산동 자동차 부품 골목 다녀왔습니다. 모터 페스티벌도 열리죠. 그리고 또 자동차 수리부터 올드카 마니아까지 정말 특화된 자동차 거리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부품이 귀했죠. 온갖 기계 장치들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이 쓰던 모든 자동차의 부품을 재활용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죠. 네. 이런 것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폐차장으로 넘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됐거든요. 리사이클. 철저하게 문짝을 띄고 바퀴를 띄어내고 그다음에 본넷을 열고 여러 가지 부품들을 띄었다가 이것들을 수리해서 멀쩡한 차에다가 끼워주는 산업이 아주 성행을 했습니다. 처음 이제 물려받은 차를 탈 때 이 차에 부속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산동에 가서 이 차의 부품을 찾아주세요. 금방 찾아줍니다. 대구에 결국은 이런 어떤 뭐 오토바이 골목도 있고 공구 골목도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대구에서는 탈 것을 타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혁신적이고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동차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이 대구를 그 자동차의 도시로서 한번 자동차 생산이 꼭 된다고 자동차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지금 여기서 남산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규모의 올드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페스티벌 같은 걸로 해서 한번 한국의 모타운으로 좀 한번 발전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1998년도에 도쿄에 유학을 가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올드카 페스티벌이 벌써 그때 있는 거예요. 우리. 네. 그런데 올드카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만 모일 줄 알았는데 20대 셀러리맨이 자동차를 3천만 원에 사서 올드카를 1억을 주고 고쳐 튜닝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바람직하게 최근에는 한국에도 올드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오래된 물건들을 귀하게 생기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올드카 문화가 각광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문도 있었습니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서 2021년 다시 출시되기를 바라는 차 1위. 혹시 있으세요? 다시 출시? 이게 지금 안 나오는 거네요. 네네. 다시 출시라. 갤로퍼가 1위고요. 갤로퍼. 동의하시는지. 2위는 프라이드. 네. 3위가 1세대 그랜저죠. 각그랜저였다고. 이거 각그랜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래차를 연구하시는 박사님도 혹시 옛날 차 올드카 몰아보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기어차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기어차였습니다. 프라이드를 몰았었는데 남자분들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남자들은 또 묘한 승부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기선에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당시에 기어차는 이거를 빨리 기어를 잘 넣고 크러치를 달 때서 잘 밟으려 빨리 튀어나가거든요. 네. 왠지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제일 빨리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뭐 인정하지 않는 그 약간의 그 이렇게 기분 좋은 막 이런 게 이런 그리고 등반을 딱 이렇게 경사지에 섰을 때 뒤로 미끄러지지 않고 한 번에 탁 올라갈 때 그 쾌감. 성취감. 예,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나거든요. 클러치 동안화가 적자인데 클러치 맛이라는 게 아직도 저는 이제 대학교 때였는데 그게 정확하게 기억나서 그런 손만 이런 것은 확실히 없죠. 저는 어릴 때 전 인류의 첫 차가 포니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배운 거죠. 포니가 왜냐하면 포니 자동차가 그때도 이제 뭐 오래된 자동차처럼 등장을 했지만 대단히 이제 그 우리의 자동차, 막 한국 오리지널 자동차 그렇게 딱 기억을 해버리니까 포니가 항상 자동차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실제로는 그 전에 자동차도 많았고 근데 이 시장에서 포니가 어떤 면에서 애국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등장을 한 건데 이 포니 자체가 주는 큰 의미가 있죠. 저는 포니를 초등학교 때 봤는데 택시를 주로 봤었습니다. 참 알록달록한 다양한 종류의 택시인데 그냥 뭐 택시의 여러 색깔을 다 보고 가는 나름 이렇게 운이 좋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막 택시 많이 색깔을 찾고 막 불렸어요? 그랬었는데 사실은 포니는 애국차라고 이렇게 많이 불립니다. 그게 그런 것이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든 자동차가 아니다 보니까 수출을 하는데 제약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포니는 H사가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개발을 하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는 전혀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76년도에 에콰도르에 5대를 수출한 것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총 1019대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가능했던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올드카를 탄다면 어떤 차를 타고 싶으십니까? 또 올드카도 로망일 수 있을 텐데요. 대구가 또 올드카의 고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지역의 이 특성에 있다고 합니다. I'm on the next level, yeah, I know you heard about it. You know I'm bout it, and don't you ever doubt it.